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850쪽 실존 철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어볼게요. 현대의 정신적 사조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실존 철학이다. 이 실존 철학은 원칙적으로 모든 평면화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커다란 짓거림과 실존주의적 문헌들의 범람을 자초했다. 반대자들과 또 많은 중립적 방관자들은 이 실존 철학을 유행과 센세이션으로 보는 일이 많다. 실존 철학이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편으로는 강조해서 드러내 보여준 새로움 때문이고, 다른 편으로는 시대의 단순한 정서적인 내용, 즉 비관주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현실주의, 반주류 등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사람들이 깊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이해하기 곤란함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존 철학에 동조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오늘이라는 시대를 깊이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을 따르자면 현대는 새로운 존재 이해를 발견했고, 이 존재 이해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역사적인 것과 이례적인 것을 이해한 것이고, 정적, 도식적인 본질에 맞서 있는 생성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도 또 야스퍼스와 사르트르도 전승되어 있는 유럽의 본질 형이성학에 대해,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낡은 전통이 들어있는 객관주의적 특징과 칸트 이후의 근세관념론 체계의 여러 변종들의 반기를 드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 씨앗을 이미 쉘링의 자유의 철학과 키에르케고르 삶의 철학 등에서 볼 수가 있다.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가는데도 너무나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실존 철학이라는 이름도 이미 같은 뜻으로 쓰여질 수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실존 철학에 관해서 말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하나의 철학자들에 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들 수 있는 이름은 매우 많다. 마르셜, 에프너, 부스트, 구아르디니, 그리시바흐, 립스, 볼노브, 아바야노, 까미, 메를로 퐁티 등등. 여기서는 오늘날 가장 많이 논란되고 있는 사람들만 다루기로 하겠는데,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는 독일 실존 철학의 대표자로서, 사르트르와 마르셀은 프랑스 실존 철학의 대표자로서 다루기로 한다. 자, 852쪽 독일의 실존 철학. 독일의 실존 철학에는 애초부터 일종의 정서 내용이 뒤섞여 있었다. 이 정서 내용은 보통 밖으로부터 불안, 근심, 비관주의, 비극적, 영웅적 허무주의 등의 슬로건으로 특징 지어지고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이렇게 특징 짓는 것은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 본 것도 있다. 독일의 실존 철학은 인간학이기를 원치 않고 존재의 철학, 제일 철학이기를 원한다. 그렇죠. 853쪽 팔리아스퍼스는 오랫동안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리고 1948년부터는 바젤에서 대학 교수 생활했고,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 실존 철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저작은 철학이란 책이 있죠. 철학 3권, 그 실존 철학, 철학적 논리학, 역사의 근원과 목표, 철학 입문 뭐 등등이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자기의 철학에서 실존을 해명하려 한다. 우리는 우선 그가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맞서 있는 세 개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존재는 우선 개별 과학들이 연구하는 실제적인 대상들의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이 거기에 있음이 손앞에 있는 것, 사물의 존재이다.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손앞에 있는 것, 사물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철학적인 세계의 위치는 당장 통일적인 세계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오직 하나의 측면, 하나의 토막만 절대화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무시한 채로 전체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증주의는 현실의 양적, 기계적 측면이
현실 전체인 것처럼 보고 또 관념론은 정신을 전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의식 내용, 관념은 표상, 개념 판단,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즉 보편 타당하는 대상을 알맞게 파악하는 정신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는 실존적으로, 즉 일회적이고 대신해 줄 수 없게 생각하지 동일하게 되풀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와 니츠가 보았던 바인 것이다. 우리들은 삶에다 몸을 내맡기고 권력으로의 의지의 투쟁 속에서 사고를 상황에 내맡겨 상대화해야만 하는 것일까? 야스퍼스는 모든 학문들을 이렇게 해체시켜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또 현상학이 삶의 철학의 상대주의와 심리학주의에 대해 내렸던 판결에 따라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실존을 삶과 정신에 합쳐진 작용이라고 본다. 감정, 체험, 문제가 없는 충동, 본능, 자의에 바탕하고 있는 이성이 없는 실존으로서의 삶만을 지지하는 사람은 맹목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신, 즉 실존이 없는 이성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사람은 지성적 보편자, 즉 도식적인 것에 빠져들고 만다. 이런 사람은 인격을 잃고 역사성을 잃어 말하자면 공허하고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점과 같은 자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성과 실존은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즉 포괄자의 모든 방식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현존재의 커다란 양극은 이성과 실존이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도 없어진다. 이성은 이런 잘 알려져 있는 것에 절망적으로 저항하는 고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실존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또 실존은 스스로를 내용 있는 현실과 혼동하고 있는 투명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성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실존은 이성에 의해 밝혀지고 이성은 실존에 의해 내용을 갖게 된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당장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인용문은 삶이라는 말 대신에 다시 실존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독자적 용어에는 충실하지 못하나 위의 인용문은 어떻게 해서 실존 철학 안에 삶의 철학에서 생긴 개념들이 보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야스퍼스에 있어서의 실존은 체험된 것, 삶으로부터 이 삶의 결단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 자유와 역사적 일회성 속에서 개인적으로 얻어낸 것 등과 논리적으로 판에 박힌 것,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 학문적인 의식으로 높여진 것 등을 합쳐놓은 것이다. 야스퍼스 철학의 두 번째 근본 개념인 실존 해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지식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츠가 극복한 의식의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실존이란 삶과 정신을 합친 것으로서 본래 태도요.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칸트가 인간의 인격, 즉 예지적인 자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인격은 현상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처럼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이런 말은 셀러도 인격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하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실존 해명은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이런 일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교통, 커뮤니케이션 안에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은 칸트의 예지적 자유보다 그 폭이 넓고 셸러의 인격을 가치 실현의 바탕 위에 근거 지운다는 개념보다도 그 폭이 더 넓다. 이 교통이라는 개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실존적인 인간은 언제나 도중에 있어야만 하고 어떤 독단적 진리, 개념, 체계 등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 두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 실존적인 인간은 방황하는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과 따라서 절대적 관용이 인간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 등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하나하나의 입장들을 다 연구해야만 한다. 궁극적인 것에 매달리려는 하나하나의 형태를 다 쳐부수고 상대성 속에 빠져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입장들을 다스려야 한다. 포괄자의 모든 양식 안에 의식적으로 현존해 있어야 하고 전달 가능성의 모든 방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배우에는 야스퍼스의 특징이 되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정신적 상황의 특징이 되고 있는 신념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신념이란 세계가 쪼개지려 한다는 것과 모든 인간적인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계의 존재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순수한 가지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역설적이며 우리들의 인식은 토막들을 끌어모아 놓은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암호를 읽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종점에 다다를 수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든다. 인간은 좌절하고 좌절을 하되 바로 이 한계 상황에서 좌절한다. 그래서 독단적인 진리들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때 인간은 언제나 고독하다. 왜냐하면 이 고독함이 바로 그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인간은 자기의 존재, 즉 실존을 발견했다. 실존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다. 실존은 학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들 위에는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실존하는 것 안에 있다. 교통, 암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신화의 개념이다. 야스퍼스는 신화와 학문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렇게 대립시키려 하지 않는다. 야스퍼스를 따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진보적, 합리적인 사고가 지난날의 신비적 사고를 해체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신화는 바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철학적인 사변 안에서 상징들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징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징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화라고 일컫는다. 근본적으로는 야스퍼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개념들이 상징이요 따라서 신화다. 그래서 개념과 주어져 있는 것 사이에는 서로를 연결짓고 있는 대응이 없다. 이런 것은 칸트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낡은 일지설의 퇴색된 잔재다. 이제 모든 것들은 개념에 있어서도 규례적일 뿐이고 따라서 인식의 과정은 완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지나치게 일찍이 독단적으로 굳어져 버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불트만의 신화 개념과 그의 비신화의 계획 전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야스퍼스를 따르자면 학문의 대상 세계를 지나치게 일찍 현실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그런 학문적 미신이 있다. 볼트만은 학문의 한계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이런 미신의 바탕에서 비신화를 추진한다. 야스퍼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옳다. 슈트라우스 이래로 사태는 언제나 이러했다. 아니 이미 계몽주의 이후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이 계몽주는 알맞게 특징 지어진 것이다. 다만 기이한 것은 하나의 시체는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야스퍼스에게도 독단으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것을 알았는가? 신화를 통해 알아냈는가? 그렇지 않고서 그는 초월하면서 확인한다는 선천적인 이성의 형식으로서의 신화를 통해서 신화를 해명하는 수밖에 없다. 야스퍼스는 자기의 암을 신화로부터가 아니라 학문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주피터에게 되는 것도 불트만에게는 안 된다. 만약에 야스퍼스가 칸트나 불트만 이상으로 종교적 언어의 의미에 관해서 말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언제나 앞뒤가 들어맞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신화의 철학은 원래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야스퍼스에게 있어서는 실존과 진리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 전체적인 교통과 암호이기 때문이다.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초월과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냈다고 믿는다. 물론 초월은 야스퍼스에게 있어서는 그 뉘앙스가 매우 다양한 개념이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개념이 옛날 철학의 형이상학적 존재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선업 논리학적인 주관주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자주 있다. 이 선업 논리학적인 혈관 계통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만 이젠 이 혈관 속에 실존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이다. 즉 자주 말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과 포괄자는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종의 철학적 논리학의 운동 안에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은 해결의 재현이다. 야스퍼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에 관한 말이 철학적인 논리학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야스퍼스의 철학적 논리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인식은 암호의 끝없는 장난이요. 우리는 이런 인식에서는 절대로 신 자체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신의 직접적이고 단호한 계시가 있다면 사정은 달랐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계시가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런 계시는 인도와 유대 그리스도, 이슬람적 종교의 바탕이다. 그러나 계시가 이런 것이라는 주장은 개별적인 인간과 인간의 집단에 의해 진리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초월이 어디에서나 인간들에게 이런 형식으로 말해져 왔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암호와 존재 자체를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계시는 철학적으로 공부해서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도 신화는 모든 인간 존재가 그 자체 안에 신에게로 접근해 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철학적으로 읽어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신을 그 진정한 현실 안에서 발견해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종교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암호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심을 주장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신은 유한한 존재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암호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 암호들은 본질적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신은 다신교의 양식으로 생겨난다. 다신교는 실제적인 계시의 신앙 안에 감춰져 있다. 야스포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된 사람으로 되심이고, 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칸트에게 있는 것과 칸트에게서 간단히 주워 먹을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야스퍼스를 따르자면 절대적인 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이념은 그 자체로서 절대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역시 독관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듣게 되는 것은 칸트의 말이다. 즉 진정한 초월을 한계가 없는 교통으로 해소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칸트의 다 길어낼 수 없는 선언적 종합이라고 하는 끝없는 과제가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완결된 진리라는 말 대신에 영원한 탐구라는 레싱의 말을 받아들이고, 특히 르네상스와 함께 나타난 무한한 인간에 관한 철학의 전체적인 배경, 여기서는 신의 진정한 무한성 대신에 인간의 무한한 전생이 나타난다를 받아들이고, 우리 낡은 사슬에 짜나워져 있는 삶의 철학의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야스퍼스에게 있어서의 실존 철학의 조직, 짜임새가 상당히 많이 밝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야스퍼스는 계속해서 모든 철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말해진 것을 그때그때 참된 것이라고 보나 동시에 그 한계를 보고 있으며 지나치게 일찍이 멈춰서진 않았다. 이런 것을 흔히 꿰뚫어보는 비판과 커다란 책임의식에서 태어난 일종의 회의주의다. 야스퍼스가 모범으로 삼고 살아온 것은 회의주의가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명제를 독단적으로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보다 더 넓게 배우라는 준비의 태세요. 전형적 철학적 태도다. 초월해로 나아가는 근본적 태도가 야스퍼스의 역사 철학도 규정하고 있다. 이 근본적 태도는 실제적 역사 과정의 일정한 도식을 넘어서고 있다. 인류는 네 번이나 새로운 바탕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1. 역사 이전. 우리를 거의 알 수 없는 프로메테우스 시대. 이 시대에 비로소 인간을 인간에게 이끌어주는 언어, 도구, 불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2. 기원전 약 5천년. 이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의 고급 문화가 생겨났다. 3. 기원전 약 800년에서 200년까지 소위 수레바퀴의 시대. 이 시기를 지나서야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독자적인 것으로 든다. 왜냐하면 이때 오늘날의 우리들이 사고를 할 때 이용하는 기본 범죄들이 다 생겨났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세계 종교의 씨앗들이 다 움켜났기 때문이다. 이때 벌써 보편자유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뒤에 있게 될 모든 것들의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 시대에 비범한 것들이 압축되어 있다. 즉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살고 있었고, 중국 천하에 커다란 경향들이 생겨났다. 인도에는 불타가 살고 있었고, 우파니샤드가 생겨났으며, 동시에 유물론, 회의주의, 개변학파, 허무주의 등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고의 모든 가능성들이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었다. 이란에서는 차라투스트라가 선과 악의 투쟁을 강조하는 세계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팔레스티나에서는 엘리야로부터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거쳐 12예언자들이 이르기까지 여러 예언자들이 나타났었다.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비극 작가들, 투키디데스, 아르키메데스 등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를 모르면서도 이 짧은 세기 동안에 거의 동시에 중국, 인도, 유럽 등지에서 성장했다. 4.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과학적, 기술적 충격이 생겼다. 이 충격은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러시아, 인도, 이슬람권, 흑인 등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 온 지구가 이 정신 안에서 하나로 되었고, 이로써 진정한 세계사가 있게 되었다. 이 세계사가 어디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다. 인간은 이 길을 가야 하며 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시 이 역사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를 전체로서 파악하면 역사는 자기 스스로를 넘어서 전진해 나간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과 미래와 진보에 관한 것은 이 이상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 안에는 이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역사성 안에서 역사의 통일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야스포스가 자주 노력했던 철학적 신앙이다. 세계사는 우연한 사건들의 혼돈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복이라는 짧은 반짝하는 순간과 다시 만조가 될 때까지 물결을 피하는 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혼란은 또 다른 혼란으로 계속 이어진다. 막스 베버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보자면 세계사란 악마가 산산조각이난 가치들을 가지고서 포장한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보자면 역사는 통일성도 따라서 구조와 의미도 없는 것이다. 역사 철학은 이런 통일성과 이런 의미를 찾는 것이다. 철학적 신앙도 바로 이런 일을 한다.
신앙은 설사 오성이 자립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도권을 쥐고 있는 포괄자다. 신앙이란 한 가지에 정해진 신앙, 즉 교조가 아니다. 신앙은 인간의 밑바탕에서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고 움직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이 밑바탕 안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신앙은 언제나 정해진 역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느 형태도 비관용적이거나 따라서 비진리로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하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해도 좋다. 따라서 이 신앙이나 저 신이 아니라 신앙하는 것 전체가 본질적인 것이다. 신앙하는 것은 마침내에는 포괄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스러워 보이는 것의 측면에서도 근본적 전체적으로는 감춰져 있는 공통적인 것을 말해낸다. 모든 사람들의 적,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허무주의뿐이다. 야스퍼스를 특징짓기 위해 바보가 공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 질렀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 사람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말해지고 있는 에토스를 위해 오히려 헛되이 보이는 희망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말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많은 점에서 야스퍼스의 모범이 되었던 키르케고르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감탄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